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 어떤 발언을 내놨는지 좀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This further normalization of our policy stance should help stabilize the labor market while allowing inflation to resume its downward trend toward 2% once the effects of tariffs have passed through. 예,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권혁준 평론가께서는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의도 그리고 저 발언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매파적 금리 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뉴욕 시장 3대 지수는 올랐지만은 우리나라 증시는 물론 오늘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 시장의 기대치만큼 뭐 금리 인하가 계속대로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후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는 단행은 했으나 파월 의장의 목소리는 뭐 내년에 금리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아니면은 뭐 동결도 될 수 있다. 계속적으로 금리 내리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의미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그럼 상당 금리가 3.75%거든요. 우리와 금리가 한 1.25%포인트 이제 벌어지게 된 거고 이런 점들은 뭐 우리 시장에 좀 우호적이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미국 측에서 본다 그러면 생각보다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지금 파월 의장의 목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예, 이번에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건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봤지만 사실 얼마나 반대표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도 중점을 뒀었거든요. 네. 지금 직전에 있었던 10월 FOMC보다 반대표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12명 중에 3명이 반대를 한 건데 이렇게 보면 연준 내부 분열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그걸 또 불안하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대 3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의 투표권이 0.25%포인트 내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9표였고요. 반대가 3표였습니다. 근데 그 반대도요. 약간 또 성향도 나눠집니다. 이제 스티븐 미란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연준 위원 같은 경우에는 빅컷, 그러니까 0.5%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친 트럼프 인사거든요. 대표적인. 그러다 보니 경기 부양을 위해서 더 과감하게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또 나머지 이제 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결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보통은 이제 만장일치로 대부분 이제 금리 결정을 하거든요. 예. 근데 항상 지난 FOMC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위원들마다 이 의사가 그러니까 뜻이 더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거죠. 그러면 항상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이게 예상이 안 되는 거 일단. 그래서 내년에도 과연 금리가 시장에서 예상한 것만큼 내리겠느냐? 지금은 조금 이제 내릴 거라고 이제 가능성이 있지만은 생각보다 덜 내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의견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론 파월 의장이 내년 5월까지 임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그 의장 자리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은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 그 다음에 더 생각보다 빠르게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덜 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불안해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이 계속 여지는 남겨뒀다. 그런 걸 시사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의장 임기 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부분도 이야기는 좀 나오는 겁니까? 지금 거의 희박하다. 예, 지금 파월 의장은 목소리는요.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한 번 아니면은 금리 안 내릴 수도 있다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의 이제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지금 친 트럼프 인사가 있습니다. 이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해실 위원장인데 이분이 아마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친 트럼프 인사고요. 아예 공개적으로 그냥 본인의 언론에 나와서 금리 무조건 인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경기 부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강하게 이제는 얘기했던 분인데 과연 이분이 만약에 차기 의장이 된다 그러면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는 더 빠르게 단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파월 의장은 중립 범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중립 금리는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시장이 너무 차가워지거나 그러지 않기 위한 그 중간적인 이상적인 금리를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얘기하는데 중립금리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는 굳이 금리를 더 이상 내릴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하는 부분이겠죠.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연준 대차 대조표 안정화를 위해서 단기 국채 매입을 개시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기 국채를 이제 매입한다라고 본다 그러면요, 이제 긴축을 종료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라는 국채라는 거를 발행합니다. 그럼 연준이 이제 국채를 삽니다. 만약에 산다 그러면 뭐 할까요? 샀으니까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시장에 돈을 푸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단기 국채에 대해서 시중에 돌고 있는 단기 국채를 연준이 이제 삼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시장에 산 만큼의 값어치를 지불하다 보니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단기 국채에 대한 매입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그런 점들은 이제 긴축이 끝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긴축이 끝났다는 얘기는 양적 완화로 돌아선다는 얘기입니다. Q2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 당연히 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에서 또 한 가지 기대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긴축 종료. 예. 긴축이 종료되면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돌 거고, 유동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는 이번에 FOMC 회의에서 드러났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은 굉장히 우리가 좀 시사해 볼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겠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양적 축소, 긴축을 이제 종료했다라는 점, 이런 네. 점들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한미 간의 이제 금리 차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차 생기는 것으로 인한 영향, 뭐 주가나 환율 등에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 많이 불안감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금리의 격차가 축소되는 부분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라는 거는요,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자가 높은 곳으로 항상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너무 많이 높으면 당연히 이제 통화량이 이제 미국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의 금리의 격차가 축소가 되는 거고요. 다행히 우리나라의 환율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더 이상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점들은 좀 괜찮으나 아직도 그래도 이제는 금리의 격차는 벌어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금통위원들의 이제 고민이 또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은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이 두 부분은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내년도 1월에 아마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마 동결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금리 미국에서 내렸지만은 우리도 사실 경기 예. 부양을 위해서 내리는 포인트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워낙 좀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하지만은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마 우리는 이제는 동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인하는 언제쯤 돼야 가능할까? 이런 부분은 사실 되게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실 네. 시중에 돈이 돌고요. 그다음에 뭐 내수 경기라든지 특히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경기를 위해서라도 금리를 뭐 인하하는 거는 분명히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저는 이제 수출의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무역 수지라든지 뭐 경상 수지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거든요. 반도체라든지 그렇죠. 뭐 자동차라든지 이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밑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출 경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상 좀 금통위원들이 이제는 좀 포인트를 좀 잡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수 경기가 생각보다 훈풍이 불지 않는다, 그냥 네. 너무 안 좋다라고 본다 그러면 뭐 모르죠. 당장 내년 1월이나 2월이나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안 좋으니까 경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지표를 보고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 중으로 뽑는다 그러면은 한 4월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뭐 결정할지는 또 지표를 데이터를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확인하고 아마 건너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좀 하락하는데, 사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려면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야
지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좀 좋은 소식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SK하이닉스를 둘러싼 얘기들이 요즘에 좀 많은데 예. 그중 하나가 물론 당연히 뭐 AI 훈풍에 대한 것은 당연히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과열됐기 때문에 투자 종목에 대해서 과열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관심 있게 보는 거는 SK하이닉스의 밸류가 이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너무 저평가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마이크론과 비교를 해봐도요. 워낙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가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것이 이제 ADR이라고 해서 미국 예탁 증서를 이제 발행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주주가 있잖아요. 주식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미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상장하기가 좀 어렵겠죠. 예. 그러다 보면 그럼 어떻게 하면 미국 시장에 상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일부분, 주식의 일부분을 미국의 이제 은행들로 하여금 담보를 쓰게끔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 은행이 SK하이닉스를 주식을 몇 퍼센트를 이제 사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주식을 담보 잡아서 증권을 발행해요. 그게 이제는 뉴욕 시장에서 거래가 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SK하이닉스 10주의 증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증권 하나가 이렇게 거래가 되게끔 하는 건데,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 시장에서 그럼 SK하이닉스의 주식이 거래되는 꼴이 됩니다. 예. 사실 주식이 거래되는 건 아니고 그 증서가 거래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증서를 미국 투자자가 사면은 SK하이닉스 주식을 갖는 거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ADR을 이제 발행하겠다라고 밝혀낸 상태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미국 투자은행들이 아니면은 예금 증권 갖고 있는 이런 투자은행들이 그러면은 예탁 증서를 발행하게 된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주식을 사실상 이제 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사느냐? 시중에 있는 주식을 진짜 살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SK하이닉스의 아이디어는 자사주가 한 2% 있는데 그 자사주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사주를 제공해서 미국에 있는 이런 예탁 은행들이 이거를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한다. 이거 아이디어인데 근데 자사주 물량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과연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상 미국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의 이제는 이 예탁 증서를 삼으로 해서 재평가를 받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고 TSMC가 이 방법을 ADR을 통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TSMC에 대한 상황을 따라가겠다는 건데 저는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자사주를 얼만큼 이제는 SK하이닉스가 확보할 수 있는지 그걸 내놓을 수 있는지 이게 약간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뭐 시장에서는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예탁 증서가 실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발행이 되고 투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SK하이닉스의 이런 저밸류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고평가돼 있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이 반도체 시장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일단은 이제 펄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익 대비 얼마나 이 주식에 대해서 가치를 받고 있느냐인데 사실 마이크론 대비해서 훨씬 더 못 미치는 펄을 받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확실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근데 진짜 몇 달 전만 해도 막 18만 원, 15만 원 이랬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뛰어버리니까 이게 네. 순간 그때도 펀은 비슷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하시죠. 아니 그럼 그동안 사실상 SK하이닉스가 재평가 받았으면 받았을 텐데 그 전에 그렇게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예. 눌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와 저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주가가 눌려 있었을 때는요, AI 훈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HBM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을 거지 이게 실제적으로 매출로 확인되거나 아니면 AI에 대한 시설 투자, 그다음에 지금의 과감한 캐파가 늘어나는 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2025년 와서 이 AI 시설 증대라든지 자본 투입이라든지 이게 확인이 됐고요. 특히 AI 기업에 대한 매출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와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의 SK하이닉스의 주가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저는 높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일단 더 오를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점에서는 HBM에 대한 또 한 가지가 D램,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훈풍이라고 보일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재밌는 게 다 HBM에 지금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투자가 안 됩니다. 근데 레거시 반도체 뭐 DDR이라든지 DDR4라든지 이런 램이라든지 아니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수요는 꾸준하거든요. 근데 공급이 안 돼요. 그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레거시 반도체, 그다음에 HBM 이런 것까지 덩달아게 뜰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우호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밸류 측면에서 본다 그래도 저는 아직도 사실상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특히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기업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예, 쿠팡 이야기도 좀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쿠팡이 청문회 일주일을 앞두고 한국 대표를 교체했습니다. 기존의 박대준 대표였는데 후임으로 모회사입니다. 쿠팡 INC의 해롤드 로저스 최고 관리 책임자가 임시로 대표를 맡은 건데 근데 이 새로 부임한 대표가 또 법률 전문가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 또 뭐 꼬리 자르기나 이런 비판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에서는 뭐 당연한 대표이사 사임은 뭐 당연한 거다라고 봤는데 과연 누가 과연 올 것인가를 했는데 쿠팡 2인자가 온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공청회 앞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청회 때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화가 안 돼요 일단. 그래서 대부분 공청회 재벌 기업들의 이제는 뭐 과거자 사례가 있었잖아요. 한국어 할 수 있는데 굳이 영어로 해갖고 맞아요.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 공청회 피해가는 방법 중에 또 하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영어로 대화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도 조금 시장에서는 좀 얄밉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법률가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법률가가 왔다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긍정적으로 보면은 쿠팡의 2인자가 왔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쿠팡 INC 본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인이겠고요. 반대적인 부정적인 요인은 법률가가 왔다는 거죠. 앞으로의 소송이라든지 앞으로의 이제 손해배상,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대응하고자 전문가를 파견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는 시간, 이제 과연 새로운 이제 대표이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런 집단 소송 문제가 이제는 쿠팡의 대표적인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국내에서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지금 소송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 보다 보니까 한 10에서 30만 원 정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1인당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송에 참여해야지만 그렇게 좀 받을 수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데 굉장히 크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 6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이거 징벌적 손해배상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가 또 가장 큰 화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대응하고자 아마 쿠팡 2인자가 우리나라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금 짧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대응도 그리고 뭐 개인정보위에서는 이것저것 바꾸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 정치권에서도 사실 집중을 하고 네. 있단 말이죠. 탈팡 행렬도 이어지고 있고 네. 쿠팡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이 소비자들의 그리고 정치권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신뢰를 줘야죠. 이게 지난해 11월 달에 이제 쿠팡이요. 이런 그 이용 약관을 개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속으로 인해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지난해 11월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 이용 약관은 너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그냥 불리한 상황인 거죠. 이거 수정해라라고 이제는 계보에서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다양하게 뭐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탈팡. 탈퇴하는 부분이 지금 어렵죠. 6단계, 7단계, 8단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수정하라고 지금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지금 쿠팡에서 신뢰를 쌓아가려고 그러면 계보위에서 예고했던 또한 조정을 예고했던 것들, 명령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가 쿠팡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진전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과연 쿠팡이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지켜 나갈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가장 큰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손해배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아직도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이제는 쿠팡 안에서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7일 이내에 이제 조치가 결과가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계보에서 요구했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지켜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